저는 삼일회계법인 감사팀에서 1년 정도 일을 하고 지금은 이제 친구 아버지 회사에서 운 좋게 친구랑 같이 총괄을 거의 하고 있어요. 지금 매출 규모는 한 달에 한 9억 정도 나오고 있고 제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제가 작년 2023년 10월에 들어갔을 때 매출이 월 매출이 5억에서 5억 5천이었는데 지금 월 매출이 9억에서 10억 정도 나오고 있고 거기서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제품 기획부터 제품 판매까지 그리고 저희는 이제 브랜딩 파워가 중요한 회사는 아니어서 막 마케팅을 여러 가지 하진 않지만 퍼포먼스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거의 총괄을 직접 운영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한번 여기서 해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자리를 만든 이유가 회계사를 할 때도 그렇고 직접 여기 와서 진짜 몸소 피부로 느끼면서 일을 해보니까 이 사실 대부분의 회사들은 매출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출이 커지면은 뭐 언젠가는 매출이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매출이 커지면은 당연히 규모의 경제라는 그 워딩이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뭐 언젠가는 이익도 커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신경을 처음부터 안 쓰면은 이익은 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익이 그냥 신경 안 쓰면 났다면 사실 그거는 운이 좋은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판을 먼저 짜고 생각을 하고 이제 퍼포먼스를 진행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걸 수도 있어요. 좀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현금 흐름 관리와 회계 관리의 차이를 정확히 아시나요 혹시? 아세요? 다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현금 흐름, 자금 관리, 회계 관리, 재무 관리라고 하지만 결국에 따지고 보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관리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발생한 것들을 어떻게 기록을 하냐 이거고 자금 관리랑 재무 관리는 좀 비슷한데 자금 관리는 실제로 우리가 돈을 어떻게 현금을 어떻게 지금 비교적 단기간 내 보통 이제 1년 내 정도의 계획을 말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현금이 얼마나 남고 이때 얼마나 나갈지를 계획을 하는 거고 재무 관리는 사실 투자의 조금 느낌이 좀 세져요. 그래서 얼마의 돈을 빌려와서 어디에 투자를 해서 우리 가치를 어떻게 높일 건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게 재무 관리인데 사실 저는 지금 이 현금 흐름, 이 자금 관리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단기적인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회계사 일하고 여기서 일을 해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일단 또렷한 목표 이익률이 일단 먼저 있어야 돼요. 목표 이익률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공헌이익과 운전 자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혹시 순운전 자금에 대해서 혹시 개념을 아시나요? 네. 그러면은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일단은 제가 이 내용을 말하면서 제가 실제로 회사에서 지금 1년 반 정도를 있는 동안 매출이 4억에서 월 매출 기준 4억에서 5억이 늘었는데 그동안 월 기준으로 현금 흐름은 1억이 늘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매출만 는다고 해서 현금 흐름이 느는 건 아니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매출이 5억 늘었는데 만약에 현금이 1억 늘었다. 이거는 회사 전체 진짜 순 마진이 20%라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출을 다지면서 그런 회사 내실을 조금 다지는 역할도 같이 했었는데 이거 제가 이 내용들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 중간중간 어떤 요소에서 제가 개선을 시켜갖고 현금 흐름을 좀 개선시켰는지도 한번 섞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진짜 돈이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또렷한 목표 이익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표 이익률이 있어야 되는데 뭐 실제 목표 이익률을 달성하면 제일 베스트지만 달성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목표가 있어야 아까 말하신 공헌 이익률을 계산을 하고 그 공헌 이익으로 우리가 얼마를 팔아야 돼 이걸 계산했을 때 우리의 목표 판매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판매량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익이 나왔을 때 그 이익을 또 어떻게 투자할래 어떻게 쓸래 그 이후의 계획까지 연결되는 게 이 처음에 목표 이익률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공헌 이익률이에요.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익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 저는 이제 다른 분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참석을 안 하신 분인 것 같은데 실제 저기 손익 계산 사례를 보여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확히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기는 조금 애매해서 저희 회사에서 지금 계산하고 있는 이제 마진 계산 틀을 그냥 한번 제가 써본 거거든요. 이거는 여기 이렇게 써본 건데 여기 맨 첫 번째 열은 이제 요소 그 마진 계산하는 요소고 여기는 그 요소별로 계산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숫자를 하나 넣어본 거예요. 한번 예시를 한번 보자고 해서.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매출, 저는 여기 택배비까지 넣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매출 넣고 매출 원가 넣고 그리고 로스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채널 수수료, 각종 광고비, 택배비, 프로모션, 그럼 이제 이익이 나와요. 보통 이렇게 하면 나와요. 물론 비즈니스 모델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고 특히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저기 새벽 내시는 마케팅 대행사라고 마케팅 쪽이라고 들었는데 그쪽 이제 서비스다 보니까 아마 이게 그대로 들어맞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제품 재화를 판매한다는 가정으로 했을 때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먼저 이 로스율에 대해서 혹시 예상이 가시나요? 제가 이걸 보면 예상이 갈 수 있긴 한데. 이 로스율을 사실 포함하냐 안 하냐는 좀 개인의 판단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매출 원가는 당연히 빼잖아요, 제품을. 뭐 얼마 예를 들어서 100원에 떼와서 여기 이제 숫자를 할게요. 2,000원에 떼와서 내가 13,000원에 팔겠어라고 했을 때 무조건 반품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반품이든 교환이든. 그러니까 이 목표 이익률을 저희가 설정하는 게 애초에 진짜 우리가 얼마가 남아라를 그거를 저희가 파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야 돼요, 여기는. 저는 그래서 이제 로스율이라는 개념을 넣은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근데 대신 로스율은 그런 게 좀 필요하죠. 뭔가 특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1개월이든 3개월이든 간에 축적 데이터가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반품률이 얼마 나오고 교환율이 얼마 나오고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CS율이 얼마가 나오고 이걸 알아봤을 때 대충 로스율은 우리가 판매가 대비 이 정도 뭐 3%에서 5% 정도에서 잡힐 수 있겠구나라는 걸 고려를 하고 책정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고가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 재고를 샀는데 이게 10번에 한 번 걸로 계산하기 쉽게 10% 들어갈게요. 그러면 저기 CS율이.
10번에 한 번 걸로 이게 없어진다고 하면은 사실 10번에 한 번 걸로 재고가 그냥 통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저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판매량이 늘어날 때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가져가줘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스율까지 계산하고 채널 수수료, 광고비 이런 거 다 아시겠고. 그래서 인제 제가 실제로 여기 운영을 하면서 고려 그 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많이 기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제품군이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샤워 타월, 또 뭐 있죠? 욕실화, 이런 그리고 플라스틱 서랍장. 그러니까 비교적 저반여 상품들, 그리고 좀 심하면은 10,000원 이하의 대 제품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의 특징이 뭐냐? 별로 퀄리티 차이에서 뭔가 퀄리티 차이를 내기 힘들고, 브랜딩도 물론 뭐 하려면 하겠지만 저희가 부족했을 수 있겠지만 브랜딩도 사실 쉽지 않고 제품 자체가 컨셉이.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많이 팔아도 일만 많이 하고 돈이 안 남는 구조가 자꾸 발생이 돼서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아예 제품 카테고리를 바꿔버렸어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가구도 파는데 인제 의자나 테이블 이런 것도 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익률을, 원래는 저희가 회사가 이익률이 평균 이익률이 한 10%가 나오다가 지금 의자 인테리어 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5% 정도 나와요. 이 공원 이익률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그것들이 많이 기여를 해 줬고 실제로 전체 회사의 마진율에도 많이 기여를 해서 그 실제로 남는 현금에 대해서도 많이 인제 공헌을 했던 요소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이제 매출 원가, 그리고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소싱의 영역이기도 하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의 영역이라서 이거는 뭐 딱히 뭔가 이렇다 할 뭔가 특징이 없는 것 같고, 로스율은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QC나 CS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요소를 어떻게 개선시킬지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개선을 시키면 좋다, 이익률을 계산할 때. 그래서 로스율 같은 경우에는 QC나 CS 같은 거를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 좋은 거고, 채널 수율은 사실 셀링 파워가 크지 않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권을 갖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그 결정권이 좀 없는 요소 중에 하나고, 각종 광고비. 사실 이거는 저보다 나머지 분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인제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검색 광고, 그러니까 퍼포먼스 마케팅만 거의 위주로 했고 인앱 광고를 위주로 했어요. 네이버, 쿠팡, 오늘의 집. 대신 인제 이거를 어떤 특정 제품에 "야, 우리 광고비 몇 퍼센트라고 생각을 보통 인제 이거를 통상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라는 걸 계산했을 때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가닉 매출과 전환 매출의 비율을 잡고 거기서 우리가 보통 인앱 광고에 나오는 로아스를 비율, 인제 가중 평균 비율을 해서 이걸로 인제 보통 '아, 우리는 보통 한 제품당 이런 광고비가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퍼센트를 적용을 해서 인제 계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각보다 택배비가 이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엄청 여러 가지고 사이즈도 여러 가지다 보니까 예상했던 택배비가 아닌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는 CJ 대한통운도 쓰고 로젠 택배도 쓰고 뭐 저기 뭐 하나 더 경동 택배도 쓰는데, 그러니까 월마다 그 리포트를 주면은 저희가 그거를 쪼끔 대조를 많이 해 봤거든요. 실제로 택배비로만 900만 원 아낀 적도 있고 택배비로만 1,000만 원 더 썼을 때도 있고, 이걸 체크를 안 하면 사실 생각보다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 1,000만 원이랑 실제 그냥 생돈 1,000만 원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신경 써 주는 게 이익률, 실제 저희가 현금 흐름을 정말 건전하게 해줄 수 있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프로모션은 사실 저는 프로모션에 대해서 쪼끔 항상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편인데 어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3,000 이라고 제가 써 놨는데 이건 사실 제가 이걸 가정한 거거든요. 10,000원 더하기 3,000원, 3,000원 택배비를 제가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채널마다 프로모션을 요구할 때가 있죠. 뭐 오늘의 집도 그렇고 올리브영도 그렇고 뭐 특정 기간에 "야, 우리 이만큼 세일하니까 프로모션 들어와."라는 요청을 하잖아요, MD들이. 그럼 그때 "아, 오케이. 10% 들어갈게."라고 10% 들어가요. 사실 10%를 들어가면 액면가 기준으로 10%가 할인되지만 이익액 기준에서는 25% 할인이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이 액면가는 10,000원이지만 이익액이 3,800원으로 계산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똑같이 1,000원을 할인하게 되면 물론 뭐 수수료가 좀 까지고 이런 건 있겠지만 1,000원이 할인되면은 거의 생으로 이익에서 1,000원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시죠? 뭐 그렇게 됐을 때 1,000원을 할인한다고 해서 우리는 10%를 할인했지만 사실 우리가 남는 돈은 25% 그냥 갑자기 공원이익이 빠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영업을 하시는, 여긴 영업자분들은 안 계시죠. 마케터 쪽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지만 영업 쪽에서는 이런 생각을 진짜 쪼끔 쉽게 많이 해요. 10% 별거 아니네. 10%면은 한 뭐 우리가 매출 수량을 10%만 늘리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계산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닌 거죠.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0원이 빠지면은 이익액이 3,800원이 남던 거 2,800원이 남게 돼 버리니까 이거를 똑같은 매출액이, 그러니까 똑같은 남기는 이익액이 남기려면 매출 수량이 33%가 늘어나야 돼요. 이거 계산은 뭐 그냥 0.7 나누기 0.75 하면 되겠죠? 나누기 0.75 하면 이게 한 뭐 33%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프로모션에 대해서 굉장히 한 건 한 건마다 쪼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조금 보수적으로. 물론 이거는 뭐 회사의 스탠스마다 다르겠지만 이렇다는 사실은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인제 여기까지 인제 제가 이익률 인제 실제 보통 어떤 식으로 계산하고 이런 요소에서 이런 개선점이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공헌이익과 운전 자금에 대해서 이해하면은 좋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공헌이익은 매출에서 변동 비용을 뺀 거거든요. 혹시 변동 비용하고 고정 비용 차이 확실히 아시나요? 이게 제가 뷰티 셀렉션이라는 주식회사의 그 재무제표를 갖고 온 거예요. 거기가 인제 바이오던스 하는 데더라고요. 요즘 뭐 작년인가 올해부터 갑자기 바이오던스가 엄청 핫하다고 해서 저도 인제 궁금해서 한번 해 봤는데, 여기서 딱 보셨을 때 어 여기서 혹시 고정비랑 변동 비용이 딱 구분이 되실까요? 뭐 대략은 되세요. 그러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다시. 그래서 이제 공원이익과 운전 자금을 이해하려면 제가 고정 비용 그걸 왜 말씀드렸냐면 공원이익은 변동 비용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보통 이 부분들이 변동 비용이에요. 근데 그 변동 비용을 어떻게 정의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애매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품 한 개 팔 때마다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제품 아무것도 안 팔고 숨 쉬고 있어도 나가는 비용은 고정 비용이고 제품을 팔아야만 발생하는 비용이 이제 변동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원이익과 운전자금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 이제 사실 앞에서 공원이익 계산하는 거는 제가 보여드려갖고 이제 공원이익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공원이익을 통해서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일단 가장 첫 번째가 손익분기점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원이익률이 3,800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매출이 이만큼이었으니까 아 공원이익 대출 30%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정 비용이 우리 회사가 1,000만 원이야. 그러면은 0.3 여기서 나온 이 공원이익률로 나눴을 때 3,300만 원 정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3,300만 원을 팔아야 손익분기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없으면 일단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운전자금이라는 건 뭐냐면 재고, 매출 채권, 그리고 뭐 매입 채무 이런 걸 포함해서 영업 활동에 있는 묶여 있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영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돈이 묶이게 되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 진짜 뭐 이미 다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만약에 온라인에서 100만 원을 판다고 했을 때 회계적으로는 오늘 매출이 100만 원이 발생한 게 맞아요. 근데 지금 100만 원이 들어오냐?라고 봤을 때 그건 또 아니거든요. 100만 원은 채널마다 그 채권의 회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한 15일 뒤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생 기준과 그 현금 흐름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시스템적인 이유 때문에 자금이 무조건 묶이게 돼 있어요. 운영을 하다 보면. 근데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 이제 잠깐만 뒤로 가서 보시면 제가 그 수식을 빼먹었네. 원래 이제 여기서 제가 공원 이 저기 손익분기점을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공원 이익이 고정 비용 플러스 영업이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 이익이 고정 비용을 넣는 순간부터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면 여기에 이게 붙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 달에 특정 기간 동안 그 운전 자금의 뭐 매출 채권이 얼마나 묶였고 매입 채무가 얼마나 빠졌고의 시간 차이 때문에 운전 자본의 증분이 좀 생기거든요. 사실 이것까지 모두 커버를 해야 진짜 그때부터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운전 자본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운전 자금을 다시 이제 개념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묶인 돈인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재고 회전율, 채권 회전율, 채무 회전율 보통 이걸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사실 채무 회전율은 신경 많이 안 쓰기는 편이긴 한데 저희가 재고 회전율, 채권 회전율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다시 그 회전율을 계산한 거를 365일에서 나눠주면 회전 일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재고 회전 일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거겠죠. 그죠? 재고가 그만큼 회전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리고 채권도 회전 일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거겠죠. 대신 채무는 회전 일수가 높으면 좋겠죠. 왜냐면 우리가 채무를 그렇게 늦게 상환이 된다는 거니까. 채권 회전 일수가 높다는 거는 우리가 돈을 받는 시점이 그만큼 늦는다는 거지만 채무는 우리가 그만큼 갚아야 되는 시점이 늦는다는 거니까 이건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을 많이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뭐 중간중간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실제 사례 제가 이제 운영하면서 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재고 같은 경우에 회전율 같은 거를 고려를 안 하고 조금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발주를 좀 막 했어요. 발주를 막 하고 그냥 느낌적으로 오케이 이 정도 됐으니까 뭐 요즘 시즌에는 좀 잘 나가니까 뭐 30%더 시켜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발주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자금이 여유로우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사실 여유로워도 그러면 안 되지만 여유로우면은 조금 뭔가 그 범퍼 역할을 해줘도 상관없겠지만 자금도 여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재고까지 이렇게 발주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조금 더 정교화해서 조금 발주를 타이트하게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현금 흐름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매출부터 진짜 우리가 남는 돈이 얼마야까지의 흐름은 이렇게 돼요. 매출에서 변동비를 빼면 공원이익이 남아요. 그리고 공원이익에서 고정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남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운전자금의 변동 있죠. 이거를 빼고 감가상각비 같은 이런 현금이 안 드는데 비용 처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더해주면은 저희가 흔히들 듣는 그 에비타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형님은 그쪽에서 일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보통 이제 회사를 뭐 M&A 하거나 매각하거나 인수할 때 보통 이제 에비타의 멀티플을 얼마를 하냐, 뭐 영업이익의 멀티플을 얼마를 하냐 이런 개념을 쓸 때 쓰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비타를 왜 쓰냐면 보통 회사가 실제로 남기는 돈에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을 해요, 보통. 그래서 이제 에비타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많이 신경 쓰는 거고, 우리 남는 돈이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밑에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그래서 근데 공원이익하고 영업이익을 굳이 왜 구분해야 돼? 라고 했을 때는 이런 판단의 차이는 있어요. 공원이익 같은 경우에는 야 이번 달 프로모션 해도 되나? 우리 좀 단기적으로 이 제품의 가격을 어떻게 좀 조정해도 되나? 라는 단기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는 CM으로 조금 판단을 하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다 탈탈 털었을 때 남는 돈이 얼마냐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조금 중단기적으로 우리 회사가 어디에 얼마큼 투자할 수 있냐라는 우리의 그런 뭐라 해야 되죠? 여유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였는데 생각보다 좀 길게 얘기했네요. 그냥 우리 자체 목표가 얼마야? 이거 자체를 짜는 게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진짜 이익률이 10%였어요. 10%. 회사 전체 이익률이 10%. 근데 이게 야 우리가 운영하는 사이즈랑 맞아? 라고 계산했을 때 이게 안 맞아서 제가 계산을 하자고 말씀을 계속 대표님한테 드렸던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브랜드가 두 개인데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한 달에 한 20억 정도 돼요. 지금 20억에서 22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저희가 두 브랜드를 합치면은 생산직 분들까지 다 합쳐서 직원이 거의 한 50명, 60명 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커요, 그게. 왜냐면은 그러면 이제 한 사람당 얼마의 매출을 발생을 시키는 거야라고 계산했을 때 그게 너무 저는 적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의 스탠스와 그 타사의 비교는 둘 다 고려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비상장사밖에 없다고 말씀 주시긴 했는데 웬만하면 상장사도 한번 보시는 건 좋아요. 저도 이제 뷰티 회사들을 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아무리 분야가 같아도 뭐 규모가 뭐 다 크다 해도 이익률이 막 사실 엄청 차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제가 지금 토니모리 뷰티 셀렉션 티르티르 API라고 하는 데를 갖고 왔어요. 근데 보시면은 토니모리를 제외하고 토니모리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8% 7%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게 이제 24년 이게 23년이거든요. 8% 7%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뷰티 셀렉션 보면 20% 정도 나오고 있어요. 티르티르도 18% 14%. API 여기가 이제 그 메디큐브 여기도 이익률이 19% 9%. 지금 보면은 신기할 정도로 이익률이 그렇게 완전히 얘네가 좀 다른 업종이구나라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럼 얘네는 영업이익률을 보통 K뷰티 쪽은 20%를 잡는 게 이상적이겠구나라는 정도의 판단을 일단 기준점을 하나 두고 거기에 지금 우리 회사의 스탠스가 뭐냐라는 걸 한번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작아요. 회사가 규모가 작고 진짜 뭐 좀 예시로 직원이 3명밖에 없어요. 3명에서 막 거의 단위수공업으로 막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사실 인건비 많이 안 들죠. 안 들고 고정비가 좀 적겠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때는 뭔가 회사를 좀 더 성장시키고 싶은 스탠스일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야, 난 지금 이번 달부터 마진을 20% 볼래.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향은 20% 두되 내가 지금 확장을 하고 싶은 단계냐, 아니면 이거 마진을 안정화시키고 싶은 단계냐를 고려를 해서 섞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의 5%에서 뭐 7%, 10%,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의 뭔가 변동의 여지는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회사의 의지예요. 제가 여러 회사, 막 회계사 하면서 이제 여러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본 게 회사의 센스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다른 예시도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그 뷰티 쪽은 아닌데 보시면 조금 신기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그 이제 요즘 그 백종원 핫하잖아요. 백종원 욕먹는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뭐 소비자 기만 뭐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아 얘네가 지금 뭔가 기업으로서의 성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차이냐면 이게 지금 위에 거가 저기 백종원 그 더본 코리아고 여기는 맥도날드예요. 아, 물론 뭐 사이즈로 보면 비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율. 이건 이제 손익계산서는 아니고 대차대표라고 이제 그 자산이랑 부채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중에 하나인데 얘네 보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총 자산이 65%나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얘네는. 그러니까 얘네는 돈을 벌면 그냥 돈만 쌓아두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유형 자산이 15%, 18% 이렇게 돼요. 근데 맥도날드는 지금 자산 총계에서 유형 자산이 대충 보면 50%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회사의 센스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남는 돈으로 뭘 하냐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확연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야, 나 그냥 돈 벌어갖고 이 돈 내가 쓸래. 지금 이 마인드예요. 근데 왜냐면 회사는 성장을 하려면 유형자산을 무조건 늘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유형자산을 는다는 거는 뭐 설비를 넣든 건물을 넣든 뭔가 뭐 기계 장치를 넣든 해서 우리 회사에서 생산성이나 뭔가 그런 관리 차원에서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맥도날드는 거의 보는 족족 다 유형자산에 투자하고 배당하고 이러는데 얘네는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